7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극적으로 멈췄습니다. 추 장관이 정한 데드라인 직전에 윤 총장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불안한 공합이죠. 법무부와 검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의 골은 많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도 더 속도를 낼 분위기인데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강 반장, 볼 때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어느 현장에 다녀왔어요? 네, 최근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사건이 많았죠. 맞습니다. 네. 어린이 급식 위생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점검단과 함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같이 다녀왔어요? 네. 그럼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요. 언급을 한 발언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산업 현장을 방문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네.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 우린 일본과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방심은 금물이지만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이 더 피해를 봤다. 이런 통계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더 우리가 걸어가겠다는 뜻이겠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시다. 갑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키로 했습니다. 어제 정치부회의 끝나기 거의 1분 전 아니었어요. 1분 전에 이제 막 속보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고 저희는 100%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혹시 추미애 장관이 좀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저희가 정치부회를 어제 마쳤는데 추 장관이 정말 단칼에 거절했죠. 네,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거죠. 다만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진실 게임이 시작되는 등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등 오늘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백기투항을 한 셈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 만이죠. 지난 2일이었습니다. 수사 지휘감독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라라고 지시한 이후 총장의 답변이 나오지 않자 추 장관은 이틀 전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라고 요구했고요. 그럼에도 또 날을 넘기자 어제는 9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이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자, 검찰총장의 현명한 선택, 현명한 판단은요.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 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장관 입장에서 보기에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팀을 교체,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건의 1시간 40분, 100분여 만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자, 노랫말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여기까지겠구나,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겠구나 싶었는데요.
다만 이 추미애 장관이 정한 데드라인인 오늘 오전 10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밤이 지나고 1시간 20분을 남겨두고서 오늘 아침이죠. 대검찰청 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다. 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사실상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자, 이에 법무부도 만시지탄이나 이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한 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평가했습니다. 자, 총장과 장관이 다시 좀 잘 만났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이 대검과 법무부 간의 입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자,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 카드를 두고 이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을 했고 이걸 대검이 공개적으로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법무부 아니다. 이건 대검이 먼저 요청을 해서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건의해달라는 요청도 한 적이 없다며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자, 또 있는데요. 대검 입장문에는 2013년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가 등장합니다. 자, 검찰총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당시에 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당시 상황에 대해 추미애 장관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 대검이 느닷없이 7년 전 상황을 소환한 건 아닐 겁니다. 자, 윗선의 외압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당시 상황과 장관의 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 지휘에서 배제된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선 윤석열 팀장에게 공감했던 추미애 장관. 이번에는 이 검언 유착 수사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에 섰습니다. 자,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속에서 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 논란의 중심에 등장했는데요. 자, 추 장관이 윤 총장 건의를 거부한다라는 법무부 알림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7시 50분쯤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이 기자단에게 공개가 됐는데요. 자, 그리고 2시간여가 지난 10시쯤 이 최강욱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같은 양식의 이 법무부 알림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뭐 언뜻 봐도 훨씬 더 내용이 길죠. 자, 여기에다가 최 대표는 특정 표현, 이 공직자의 도리를 언급하면서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쯧쯧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30분쯤 뒤 최 대표 이 해당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삭제하겠다, 자,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라고 사과까지 했는데요. 자, 확인 결과 최 대표가 올린 건 법무부가 이 추 장관과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이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통합당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이 최 대표가 어떻게 알고 있을 수 있냐며 이렇게 비판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서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밝히고 수습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커다란 국정농단으로서 이 정권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둡니다. 자, 이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요, 가안이 존재한다는 건 나도 기사로 처음 알았고, 자, 다른 분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복사해서 옮겨 적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자, 그 다른 분, 구체적으로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당연히 법무부 알림이 맞겠다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올린 글 자체는 법무부가 작성을 한 게 맞습니다. 자, 다만 법무부는 이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대변인실에서는 실제 이 기자단에 공지한 안만 취재진에게 보냈지만 장관은 이 2개 모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장관 보좌진이 이 주변에 먼저 작성한 안을 주변에 전파했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유출 과정이나 또 당사자들의 입장은 자리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추미애 지위 수용, 추미애 만시지탄 국민 바람의 부합입니다. 네, 요즘 노래방을 못 가서 그런가 최 반장이 발제에 노래를 많이 쓰네요. 근데 노래를 왜 이렇게 계속 따라 불러요, 고 반장은? 제가요? 조 반장이에요, 고 반장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노래 계속 따라 불렀는데. 조 반장이에요. 예. 자, 아무튼 어제 저희가 이제 회의 끝나기 직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보를 전했고요. 그리고 어제 밤 사이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 지휘부터 따지면 이제 일주일이 흘렀잖아요. 그 일주일도 정말 격변의 일주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리 잘하는 고 반장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정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주일 사이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죠. 7월 2일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죠. 그리고 검사장 회의가 열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수사지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전국의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뭐 고검장급, 검사장급으로 나눠서 9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었고요. 자문단 소집은 중단하고 장관의 지시는 위법하다. 특임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이게 또 법무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추 장관이 검사장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윤 총장이 빨리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국장 저한테 정리하라고 시켜놓고 그렇게 본인이 정리를 다 하시면 아니 저는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하라고 격려해주면서. 추임새라기엔 정리를 다 해버리셔서 제가 알았어요. 한번 이어-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아 그래요? 네. 활발하고. 네. 알았습니다. 예. 계속할까요? 네, 계속해요. 예, 하여튼 네. 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서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달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고 윤석열 총장이 어제 오후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즉각 또 거부를 했습니다. 네, 역시 고 반장이 정리를 참 잘하네요. 자,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시작할 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사실상 백기투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일단 뭐 그 갈등 상황으로 본다면은 추미애 장관의 완승이고 또 윤석열 총장의 뭐 백기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검이 발표한 오늘 입장문을 보면은 그 추 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또 녹아 있죠, 신 반장. 네, 이 대검이요.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형성적 처분이라는 건 이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검의 입장문에는 이 추 장관의 지위를 수용한다라는 표현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이 장관의 지위에 의해 윤 총장이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됐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이미 발효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만큼 장관의 지위를 사실상 수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검의 입장문을 또 보면요.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번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또 애둘러서 내비친 것으로 또 풀이됩니다. 대검은 어제 윤 총장이 낸 절충안이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안이라는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요.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아 이를 전폭 수용했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검이 이를 공개한 건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게 앞뒤가 많지 않다는 걸 좀 간접적으로 문제 삼고자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최 반장. 근데 법무부 쪽에서는 대검에 지금 이제 조 반장이 얘기한 저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죠. 네, 법무부가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이 네.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단을 네. 꾸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대검이 건데요. 먼저 제안했다 그런 네, 얘기군요. 그런 요청이 또. 있어서 이제 실무진들끼리 좀 논의를 하긴 했지만 네. 정식적으로 장관에게 보고한 바는 없다. 또 독립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또 이를 그러니까 뭐 조반장 얘기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대검이 좀 건의해 달라라는 요청을 해달라라는 걸
대검 측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뭐 법무부와 대검이 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뭐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건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법무부에서는 뭐 조남관 검찰국장이 이 대검 측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뭐 조직 특성상 장관이 뭐 이 같은 물밑 조율 자체가 뭐 장관에게 보고가 되지 않고 진행됐다고는 좀 사실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여하튼 장관은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뭐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뭐 외형적으로는 다 이제 갈등이 이제 봉합된 상태니까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팩트에 관한 진실 게임이잖아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잘 나오는 녹취 같은 건 없나요? 뭐 누가 녹음 같은 거 안 해놨나? 사실 근데 뭐 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네. 했던 네. 협상 과정인데 그게 뭐 네. 녹취까지 있을지는 좀 네. 미지수고요. 그렇죠. 네, 뭐 이따 해도 어쨌든 이따 양측에 해도 좀- 공개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사실 뭐 이게 더 치고 받는다면 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네. 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그렇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소개했지만은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입장문 그 초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안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가안이 그러니까 보험 여건 인사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지금 또 상당히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무부 알림이라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지운 글에 이 법무부가 밝힌 입장문과는 최종 입장문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뭐 이라는 표현이나 또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등의 이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건 이 추미애 장관이 작성한 초안이라고 하는데요. 오후 7시 20분쯤에 대변인에게 전달을 했고 40분쯤에 대변인이 수정안을 보고한 다음 이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취재진에게 바로 알릴 것을 지시해서 50분에 공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때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공지를 했지만 일부 실무진이 이 두 가지 안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주변에 전파를 했고 이후에 다수의 소셜 미디어에 이게 게시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신 반장, 그러면은 최강욱 의원에게도 법무부 실무진이 전달한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 추 장관이 작성한 초안이 외부로 유출된 건 장관 보좌진의 착오에 따른 것이다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법무부는 최강욱 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당사자인 최 의원이 직접 또 경위를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글을 발견했고 특히 7시 56분쯤부터 이 최민희 전 의원이 올린 것을 보고 제목만 법무부 알림으로 바꾼 뒤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서 함께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법무부 공식 입장이 아닐 것이라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삭제하고 정정글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 본인하고 또 법무부가 공식 해명을 내놨잖아요. 하지만 통합당은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죠.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들면서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 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대표에게 전해졌다며 국정농단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강욱 의원을 최서원 씨에 비유를 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이 됐다면서 국정농단의 거대한 범죄를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대표,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부의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도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서서 법무부 내부 검토안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해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철 대변인은 법무부와 최 의원의 설명에도 어떻게든 가안이 외부로 유출된 만큼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 추 장관과 법무부 바깥의 정당 관계자 등이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보이지 않는 논의기구가 있는지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추 장관이 직접 나서 유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이제 됐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위에서 빠지게 된 이런 상황이 공정한 수사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네, 추미애 장관은요, 뭐 만시지탄이다.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또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건 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지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좀 해석을 한 건데요. 자, 이에 따라 앞서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가능성은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채널A 전 기자, 이모 기자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 이제 수사에 계속해서 이제 불응한다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좀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수사 속보는 저희가 나올 때마다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속보죠. 민주당 소속의 은수미 성남시장이 2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을 받았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일종의 기사회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과거 이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 측으로부터 이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1심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 원 선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요. 오늘 대법원은 이를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무죄 취지예요, 주반장? 그건 아닙니다. 그 고반장이 말한 것처럼 1심에서는 90만 원, 2심은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 그 1심 판결 이후 검사는 양형부당, 그러니까 재판부가 내린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검사가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를 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유라고 봐오지 않아왔는데요. 은 시장의 경우에도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2심보다 1심을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항소유서를 다시 제출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최대 1심 형량만큼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은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이제 갈등은 외형적으로는 봉합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죠.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에 상당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 쪽에서 또 많은 또 소식이 들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윤석열 장관 지휘 수용, 추미애 국민 바람의 부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전국 아파트값은 더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집값 오름폭이 다시 커졌고 풍선 효과도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여당은 내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지금의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교안보 소식으로는요, 북미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늘 청와대에 가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신 반장이 두 가지 소식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마지막 날인 오늘 청와대를 찾아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대북 특별대표였던 만큼 국정원장 시절 이 서훈 실장과는 안면이 있지만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뒤로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새로 꾸려진 외교안보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듣고 또 한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 어제는 외교부 인사들을 차례로 만났죠. 특히 한미 워킹그룹의 파트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관은 조처대동부터 오전 협의 또 만찬까지 함께하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차례 약식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자, 주요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and we believe this plays an important component in creating a more stable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look forward to fully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Korea as it advances its goals with North Korea in inter-Korean cooperation. 대북 제재가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우려, 또 한미 워킹그룹의 정체성 비판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제재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도적 지원이나 개별 관광, 또 철도 같은 경협 사안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보라 이렇게 공간을 열어준 거죠. 또 북한과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ve seen some press comments of late that the North Koreans are not prepared to meet with me on this visit. Let me be absolutely clear. We did not request a visit. When Chairman Kim appoints a counterpart to me who is prepared and empowered to negotiate on these issues, they will find us ready at that very moment. 자, 북한만 준비된다면 언제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겁니다. 다만 이번엔 직접 만나자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자신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던 최선희 제1부상을 볼턴 전 보좌관과 묶어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단골집, 그의 소울푸드, 이 닭 한 마리도 결국은 이 주방장을 미 대사관주에 초청해서 먹고 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사실 제가 식당에 가서 좀 먹방을 찍어볼까 하다가 이 마감 시간이 튀는 탓에 결국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뛰는 뭐 위에 나는 뭐가 있다고 먹어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직접 그 광화문 식당에서 그 닭 요리를 공수해 왔습니다. 이 뉴스룸에서 먹방을 하는 건 아마 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방송 중에 이걸 먹으려니까 참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맛이 없으면 맛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살코기에 육수가 배어가지고 담백하고 이 국물이 심심한 듯하면서도 아무튼 국물 맛이 끝내주고요. 예, 끝내준다고 하니까 저도 막 침이 고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구 양반장 현 원보가 중계의 주인장님, 생전에 김장이라던 걸 모르던 분이 젓가락을 든 손이 달달 떨리는 게 보입니다. 자, 먹으면서 뉴스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을 아닐진데 덕분에 생생한 뉴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JTBC에 이런 거 할 줄 알고 입사한 건가요? 네. 일단 저는 아저씨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몰랐죠, 당연히.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위에서 시키면 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더군요. 네, 양반장 잘 지내고 있죠? 네, 지금부터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최대 6%를 검토 중인데요. 현행 종부세율이 최고 3.2%니까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의 2배 가까이가 오르는 셈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기요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양도세도 뜯어 고칩니다. 앞서 이 12.16 대책 발표에서 이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해서 1년 미만 보유는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하고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를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양도세를 올려받겠다라는 의미였는데 이번 대책에선 이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에 양도세율 최대 80%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 80%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약 7,000건, 지난해 동기 대비 50%가량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강남에 집 2채를 가진 A씨가 있습니다. 과거 9억 원에 샀던 아파트 한 채를 시세 21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 6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어떨까요? 자녀가 6억 4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세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남은 차익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전의 한 채, 서초구의 한 채를 가졌던 박병석 국회의장, 4년간 23억 원이 올랐다는 서초구의 아파트 대신에 대전의 아파트를 처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올해 3월 서울 서대문구의 다세대 주택을 역시 장남에게 증여하고 대신 배우자 명의로 주택 상가 복합 건물을 새로 샀습니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증여세를 다 내고 증여한 것도 불법이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주택 팔아서 가격과 공급을 안정시키자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준 권한은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쓰라고 준 것인데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쓰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자, 아울러 당정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데요. 3년 전만 해도 등록을 장려했었는데 정책이 바뀐 겁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별수가 있느냐, 전 월세를 상한선 5%까지 다 올릴 수밖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세금 인상, 이 피해를 세입자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 이낙연 의원,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홍익표 의원은 참 난감하지만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 아니냐라면서 이 교체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합니다. 내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6% 유력입니다. 네, 저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 양원보 전 반장이죠. 손을 많이 떨어서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댓글을 보니까 이거 평소에 알코올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양 반장은 술 못 하잖아요. 입에도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뉴스에서 이제 먹방을 시도하려니까 많이 긴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서 먹으라고 그랬으면요. 양 반장 트림까지 했을 거예요. 예. 그죠? 네, 편안하게. 그럼 저희도 다음 시간에 한번 치킨을 한번 뜯어볼까요, 국장? 하여튼 여기까지가 딱 좋은데 최 반장이 꼭 선을 넘어요. 선을 치킨은 넘어요. 회의 마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자, 좋습니다. 아니요, 최 반장. 괜찮아요. 네. 정부 여당이 아마 내일쯤 될 것 같은데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17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요. 고 반장.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별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거죠? 네, 지금 6.1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마지막 주 0.06%에서 0.11%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이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에 있는 송파구는 이번 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이 있는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 이른바 이 노도강 지역도 전부 상승을 했는데요. 한국감정원은 지금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가질 수 없다는 30, 40대 젊은 층의 불안 심리가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몰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영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영끌해서 집 사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신용대출이 그래서 늘었다. 그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역대 6월 가운데 최대 규모인 8조 1천억 원이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건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합친 신용대출을 포함한 이 기타 대출입니다. 자, 5월에 비해 이 3조나 늘어났는데요. 원래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낀 5월에 증가폭이 커졌다가 6월에는 다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역으로 이번엔 늘어난 겁니다. 자, 한국은행은 이 두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택매매 자금을 신용대출로 조달했다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는 이 SK바이오팜, 공무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 반장, 지금 이제 당과 정부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론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 가능성 조심스럽게 또 언급하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물밑에서만 나왔던 김현미 장관 경질론이 수면 위로 좀 떠올랐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서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홍익표 의원도 여당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아침회의 분위기 한번 보시죠.
민주당과 정부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약 2달 후면요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되잖아요. 지금 야권에서는 김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올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야구에 비유를 좀 했는데요. 21타수 무안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은 그냥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 아웃입니다. 정책 실패의 주범 당연히 교체해야 합니다. 자, 내일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잖아요. 신 반장, 이 내용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네, 저도 앞서 네. 간단하게는 설명을 했는데요. 자, 정부 여당이 내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강화된 최고 6% 수준으로 이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이 주택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내일 발표가 이루어지면요, 저희가 또 정치부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지만은 6%면 상당히 높네요. 네. 고세율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김현미 장관을 긴급 호출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급 확대였습니다. 지금 뭐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인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또 뜨거운 이슈라면서요. 네, 앞서 이 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이 네. 공급 확대 방안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인지 정부 여당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의원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 등을 잘 활용해서 이 주택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일 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향후에 당과 이 서울시 간에 조금 네, 논쟁이 또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박 시장으로서는 고민이 되겠는데요. 네. 네. 자, 내일 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요. 외교안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청와대에 갔죠. 또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최 반장, 비건 부장관이 아직 한국에 있어요? 아니면 일본으로 갔어요? 아니요, 갔습니다. 갔어요? 아까 신반장 발표에서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미안해요. 것 같은데. 고 반장하고 좀 얘기 좀 하네요. 네. 아무튼 농담이고요. 네. 아까 양 반장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좀 그렇긴 했죠. 네,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좀 아까. 정신적인 충격에서부터 한동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이 비건 부장관 만났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비건 부장관을 서훈 실장이 만나서 이 최근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훈 안보실장은 비건 부장관이 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또 계속 노력해달라 당부를 했고요. 비건 부장관은 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이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과 또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를 하면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고요. 참고로 오늘 서훈 실장이 취임 후 첫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상임위원들은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오늘 많은 일을 했네요. 비건 부장관도 만나고 첫 번째 NSC 회의도 주재하고요. 그리고 최 반장, 미국 CNN 방송이요, 평양 월로리 일대에서 이른바 핵 관련 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를 했잖아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그 CNN 보도를 토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민간 위성 업체라고 합니다. 플래닛 랩스라는 업체인데요. 자, 여기서 포착한 사진을 근거로 이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로 알려진 평양시 만경대구역 월로리 일대 시설에서 핵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 차량 등이 포착이 됐고요. 뭐 공장 가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보도의 설명입니다. 자, 우리 군 관계자는 이 해당 지역에 특이 활동이 포착된 것은 맞지만 이 정황상 핵탄두 개발과 생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핵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지금 뭐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내일 만약에 당정이 이제 세제 변경 방안 발표하면요, 강화 방안 발표하면요, 저희가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 세율 6% 유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것도 없다.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던 김모 선수가 뒤늦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 4명 가운데 1명, 김모 선수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도 때렸고 감독도 때렸고 주장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에게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나마 뒤늦은 고백에 나선 이유, 이 후배들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선수도 가해자이자 피해자였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김규봉 감독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주로 훈육을 이유로 폭행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가장한 폭력, 그 폭력의 대물림, 심석희 선수 때와 판박입니다. 저는 심석희 선수랑 천사의 말을 듣고 되게 놀랐던 게요. 예. 제가 당했던 폭행하고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좀 놀랐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머리 해체를 잡아서 흔들다가 이제 던진다던가, 예. 네, 발로 찬다던가, 손으로 머리를 계속해서 때린다던가, 예. 네, 독방에 들어가서 혼나고 폭행을 당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당시 대한체육회는 훈육을 빙자한 폭력을 근절하겠다며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해야지.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체육회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스포츠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입니다.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던 걸까요?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체육회, 기념식 대신 폭력 근절 결의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런다고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인권위가 발표한 실업팀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조사 종목엔 보시는 것처럼 철인 3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소속돼 있던 경주시청팀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신체 폭력을 당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26.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손이나 발, 기구로 맞았다는 비율이 10%나 됐습니다. 선수 10명 가운데 1명은 심각한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록에는 실업팀 선수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너무 지치고 또 지치고 지쳐서 자살 시도까지도 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크게 마음 먹고 연맹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묵인. 저희 팀 감독은 성추행도 심하지만 돈 관련된 부분도 심각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선수들의 고충을 청취한 인권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수사 의뢰나 고발 같은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탁상 행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선수들은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제2의 최숙현 선수가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도 관계기관도 제발 이번엔 탁상 행정으로 끝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저 김부겸은 꽃가마를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들의 바닷속에서 노를 지어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들이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하자고 호소하는 그런 당 대표가 될 것입니다.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은 대선 후보, 본인은 당대표라는 역할 분담론을 강조한 겁니다. 7개월짜리 당대표는 내년 재보궐선거를 지휘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 4월에는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양쪽이 아마 치열하게 대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 및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거입니다. 이 의원도 이런 지적이 부담되는 눈치입니다. 민주당엔 아직 대선 후보가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걸 뭐 미리 예고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민주당에는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선 후보가 없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어대락.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란 대세론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대세에 의논하는 건 오만한 일이라며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두 당권 주자가 일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권의 대선 경쟁에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율 20%대에 진입하며 이낙연 의원과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습니다. 이 지사의 부상에도 일단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의좋은 형제 분위기입니다. 좋은 후배다, 내 아우다,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저와 고반장 사이와는 많이 다른 듯합니다. 네, 정말 초심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왜 자꾸 조반장을 날 보면서 얘기를 해요? 네. 흥분을 하죠. 네. 훈훈하네요, 관계는. 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입니다.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끝나고 화장실 가가지고 복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권 대선 후보들의 선의의 경쟁 끝까지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도 때렸고 감독, 주장도 때렸다. 뒤늦은 고백. 두 사람이 사이 좋잖아요. 저 굉장히 좋습니다.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 사이였잖아요. 옛날에. 여행을 같이 갔다고요? 옛날에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딴 사람인가?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아까 발제에서 국가인권위가 실태조사를 벌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주시도 지난해 1월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해당 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했다면서요? 네,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이 경주시가 지난해 직장운동 경기부 성폭력, 폭력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당시 39명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최숙현 선수도 당연히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이 설문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니 사후 조치도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씨 조사가 형식적이었던 게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무기명이라고 해도 또 비밀이 지켜지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군대에서 많이 해보지만 소원수리 같은 걸 쓰잖아요.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조직 특성이 있겠지만 불안하죠. 네, 누가 썼는지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 누가 썼는지 사실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최 선수도 아마 좀 비슷한 걱정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체육회에서 또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기존의 방식대로 또 조사를 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마음 놓고 비밀리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반장, 김규봉 감독과 팀 닥터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이 김 감독과 팀 닥터
빅터를 고소한 최숙현 선수의 동료 이 2명이 고소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 최 선수가 폭행을 당하는 걸 본 목격자이자 폭행을 당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최숙현 선수의 피해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진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인 두 선수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변호인은 이 최 선수가 숨진 뒤에 심적 부담이 커서 심리 치료를 받는 만큼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그 조반장 발제 보면서요, 그 김모 선수 예전에 폭행 안 했다고 했다가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나도 때렸고 감독도 때렸고 뭐 주장도 때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가해자이자 본인도 또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는 이런 하여튼 현실이 참 총체적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이제 발제를 듣는데, 아무튼 이번 지금 이제 검경의 수사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그 정확한 실태가 좀 밝혀져야 할 거로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죠. 박재옥 씨죠. 어제 별세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모인 박재옥 씨가 지난 7일 별세를 했습니다. 그저께군요. 7일이군요. 네. 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김호남 여사 사이의 동료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15살 터울입니다. 청와대 생활을 한 적이 없는 고인은 부친이 서거한 뒤에도 공식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이제 모친상을 당해서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에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럼 빈소를 찾았나요? 아직까지 조문 여부는 좀 미정인데요.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 중인 재소자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넣는 귀유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빈소는 박재옥 씨의 이복 동생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깐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내일 아니에요? 내일이죠. 맞습니다. 네, 내일. 그럼 내일 또 저희가 다뤄야 되겠네요, 이슈를.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죠. 김동연 전 부총리를 놓고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툭툭 던지는 이제 대선 주자 발언 이후로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기자들이 뭐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다면서요. 어느 강연장에 가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김 전 부총리가 지금 최근에 비영리 단체 유쾌한 반란이란 단체를 만들고 소상공인, 청년, 농어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 부산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기자들이 가서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행사에 관련해서만 언급하고 싶다. 대선 이야기는 행사와 관련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이렇게 딱 자르는 건 아니네요. 근데 이제 그걸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아직은 이제 본인의 무슨 의중을 드러낸 발언은 아니니까 앞으로의 행보를 저희가 또 지켜보면서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원희룡 제주지사와 독대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약간 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제 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비공개로 단독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원 지사의 대선 도전을 격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왕 하는 것 국민의 분노나 답답한 것들을 대변하고 단단히 준비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당에서도 많이 돕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자 이건 그 사건 사고인데요. 고교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죠. 네,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몰카를 찍은 교사는 액션캠이라고 하죠. 저희도 취재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방수 기능이 있는 카메라까지 동원을 해서 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몰카를 발견한 교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교사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학교로 추정되는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에 있던 다른 영상을 해당 교사가 직접 찍은 것인지 아니면 전임 학교 등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직분이 교사인데 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좋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도 때렸고 감독 주장도 때렸다. 뒤늦은 고백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여러 가지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일 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서 당론 채택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김태년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자, 우선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법안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죠. 먼저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체계작구심사 권한을 별도의 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계작구심사는 이미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법사위가 위헌 요소는 없는지, 다른 법안과 충돌은 없는지, 법안 용어는 적합한지 등을 다시 한번 심사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제도였는데요. 자, 일각에선 이 특정 정당이 이를 이용해 법안 발목 잡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왔었죠. 자, 그리고 상시국회 제도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회를 상시적으로 열겠다는 건데요. 매달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간 개최됩니다. 사실상 1년 내내 국회가 가동되는 셈인 겁니다. 자, 그리고 본회의와 각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민주당은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고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7월에는 일하는 국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하는 국회법은 20대 국회에서 먼저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이 법안과는 약간 다르긴 한데요. 자, 20대 국회 끝 무렵 여야 총선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법안을 냈는데요. 김무성, 원유철, 정병국, 원혜영, 이석현, 이종걸 전 의원 등이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기자회견도 같이 가졌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혁을 이루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연중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도록 하고, 특히 짝수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의 합리적인 정책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중진 의원들의 바람과 달리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석현 전 의원이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그래서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그거 21대 국회에서 좀 내용 봐서 잘 좀 처리 좀 해줘요. 네. 네, 자, 그리고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앞서 보신 대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통합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법사위의 체계작구심사 권한 폐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법사위의 체계작구심사권 같은 걸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체계작구심사권을 발의해서 법안을 조정함으로써 이런 위헌적인 법안도 막은 경우도 여러 건 있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닌 독재 고속도로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도와주는 법이다라는 게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심사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하는 국회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와 인사청문회 문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7월 임시국회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0명입니다. 50명입니다. 자, 지역 발생이 28명으로 해외 유입보다 좀 더 많았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 가장 많이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15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4명, 경기 1명, 인천 2명 등 7명으로 집계됐고요. 대전에서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는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해서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누적 확진자는 총 105명입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의 광주 고시 학원과 관련해서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광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광주 방문 판매 관련 집단 감염은 누적 확진 100명을 넘겼습니다. 자, 교회와 사찰, 오피스텔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음에도 확산세가 끊이지 않자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고위험 시설 중에 밀접, 밀폐, 밀집, 이른바 3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오늘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중위험 시설 중 밀접도가 높고 지하에 있는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목욕탕, 사우나,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고위험 시설 중 밀폐, 밀집, 밀접, 소위 3밀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는 오늘 오후부터 관계기관 일제 조사를 거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등은 들어가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주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15명, 광주 3밀 시설 집합 금지 명령. 네, 고반장이 발제하는 사이에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고요. 박 시장의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성북동 부근에서 최종 휴대전화 기록이 일단은 발견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일단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내일까지 공식 일정은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수색 작업 이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인데 최 반장이 조금 전에 전화도 해봤다면서요? 뭐 방금 경찰발 속보에 따르면 뭐 이제 딸이 신고를 했고 연락이 두절이 됐다. 뭐 성북동 인근에서 휴대전화 최종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혹시나 고반장이 발제하는 동안 제가 전화를 아까 전화해봤잖아요. 걸어봤는데 꺼져 있는 상태라고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네, 곧바로 뭐 연결이 되지 않고 이제 전원이 꺼져 있다라고 뜨는데 경찰발에 따르면 이제 성북동 부근에서 최종 휴대전화 기록이 남았고 딸의 신고로 인해서 일단은 뭐 수색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박 시장이 오늘 출근을 안 했다라고 아까 서울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일정을 보니까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을 하는 일정이 오후 4시 40분에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 측에서 일정 취소 문자를 보내면서 일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뭐 일정이 취소되었다,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지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지금 일단 출근을 하지 않았고 원래는 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출근하지 않으면서 일정이 취소됐으니까 내일까지는 이제 공식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없다. 아마 그런 설명인 모양이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아까 이제 자막에 나갔지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연락 두절 상태고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색을 벌이고 있고 성북동 부근에서 최종 휴대전화 기록이 발견됐다는 현재까지 이제 그 정도까지만 속보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치부회의 진행하는 동안에 만약에 이제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회 소식을 좀 추가로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바꾸는데 그 개정 과정을 일종의 미스터 트롯처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 반장? 오늘 통합당 비대위에서 당명 개정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미스터 트롯 등 각종 TV 경연 프로그램의 그 대국민 투표처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당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준영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 과거와는 달리 혁신적, 개방적,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당명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비대회의 중에 있었다면서 한바탕 축제와 같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배준영 대변인은요 또 이 국민이 통합당 당명에 참여할 요인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질문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통합당이 외면받는 정당에서 점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예전에는 당명을 공모할 때 상투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당명 개정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옛날을 회상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구서가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잖아요. 어제 고 반장이 그 얘기를 다뤘는데
후보자 재산 내역, 또 가족 관계 등이 이제 공개가 됐죠, 신반장. 네, 우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요, 이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아들 등의 재산을 합쳐서 총 10억 75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2억 3,100만 원 상당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9,100만 원 상당의 이 충북 충주시 아파트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수용 전력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는데요. 후보자의 아들도 2016년 3월 척추 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현역 면제됐습니다. 자, 박지원 후보자는요, 이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 7천만 원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14억 7천만 원 상당의 이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신고했고요. 예금이 3억 9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1967년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자, 박지원 후보자는 각각 1983년 그리고 1985년생의 딸이 2명 있는데요. 1994년 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두 딸 모두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더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까? 한번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고요, 반장들이. 일단 뭐 서울시 경찰에서는 지금 네. 기동대를 투입해가지고 수색 작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최종적으로 휴대전화 기록이 이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 기동대가 투입이 되어서 좀 네. 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기록이 남아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를 투입한다는 거군요. 그 전역을 수색하는 이제 그런 작업에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자, 코로나 상황은 오늘 신규 확진자가 50명이나 나왔고 특히 광주 상황이 좀 심각하죠. 광주가 수도권보다 신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광주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코로나 확진 15명, 광주 3일 시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고 이어서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 한 차례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학부모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 위생 상태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점검반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열어서 이제 음식물을 재료를 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전에 저희가 먼저 냉장고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 뒤부터 보고 있어요. 원래는 0에서 10도인데 이제 이렇게 급식소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0에서 5도씨로 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냉장고 문을 열어 닫았을 때 5도씩이 계속 올라가요. 아이들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위생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구청의 점검반은 급식시설의 위생부터 도마나 칼을 분리해서 쓰고 있는지, 식재료의 유통기한은 어떤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식중독 발생률도 이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계속 바꾸시면서 하기가 아무래도 번거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식재료다 보니까 식재료 안에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 뭐 준한 게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뭐 표시사항 같은 게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하고 계신지, 유통기한 해가지고 폐기 예정일까지 써주신 거죠. 만약에 이런 표시사항 스티커가 없거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표시의 경우에는 써주셔야 돼요. 여름철은 특히 음식이 상하기 쉬운 만큼 어린이집은 식재료 관리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안산 때 장출혈 그 대장균 때문에 문제가 돼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 수 없을 때 저희가 그 보존식이 없다면 원인의 규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보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무사항이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제는 권고사항이 많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2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하루 평균 4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어린이집 급식 위생 점검표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나왔을 때 영양순회, 위생순회 해서 총 1시간을 돌아요. 이 사항들이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건데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 급식 지원센터 인력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단체 급식 식중독 사태. 기본적인 위생 점검은 물론이고요. 작은 방심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세밀한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네, 강 반장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간 곳은 그래도 이제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 유치원의 경우에도 한 달 전 있었던 위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 사태를 계기로 긴급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로 한 전화 인터뷰에서 아이를 둔 학부모는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것 또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시적으로 지금 너무 이슈니까 이걸 덮어보겠다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불안감이 완화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안산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아주 컸잖아요. 네. 그쪽 상황은 어때요? 네, 현재까지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생과 가족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안산시에 따르면 현재 6명은 입원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름도 어려운 융합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진단받은 16명 중 원생 1명은 아직도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퇴원한 아이도 통원 치료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햄버거병 확진 원생의 부모의 마음 더욱 무거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사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투석까지 했고요. 너무 좀 심각하고 아이한테 너무 힘든 병이라서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두렵고 후유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고 걱정이 많죠. 정확하게 원인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 원인이 없으면 누구를 처벌해야 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 소재도 불명해지고 하니까. 네, 아까 현장 취재에서도요 보존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요 안산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존식을 이제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수사에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현장을 기대해 볼게요. 자리 잠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클로징은 생략하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관련한 이제 속보가 더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요. 이제 아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연락 두절 상태고 딸이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 딸이 오후 5시쯤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추가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경찰은 종로 해와경찰서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2개 중대, 드론 등등을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휴대전화 기록이 아까 어디 성북동 부근이라는 네, 서울 성북동 인근에서 이제 박 시장의 마지막 휴대전화 기록이 포착이 되었죠. 일단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광범위한 이제 수색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은 원래는 오늘 박원순 시장이 오후 4시 40분에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출근을 하지 않음에 따라 그 일정을 취소하는 문자를 서울시 측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일단 내일까지는 박원순 시장의 공식적인 일정은 잡혀 있는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를 저희가 전했고요. 이제 이후에 들어오는 좀 더 자세한 속보는 뉴스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원순 시장 소식 포함해서 내일도 뉴스가 많으니까 정치부회의에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속보 좀 챙겨요. 네. 밤에 고 반장은 어디 갔어? 서울시 직원 고 반장이 좀 챙겨요. 고 반장 좀 챙기고. 네.